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산업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기업과 사회 그리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작업 도중 일어난 사고로 손발을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주인공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30년도 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어떻게 병원이 아닌 산업현장 보건관리자로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하셨을까요? 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대부분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네, 보통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병원이라는 곳이 야간 교대 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다 네네. 보니까 업무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은 그렇겠죠. 그런 예.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고 편한 곳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아주 뭐 우연한 그러시군요. 기회에 예, 예. 회사 사업장에 산업 현장에 보건관리자로 네네.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업할 때는 좀 편한 곳에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이 그 제조업 사업장이 소음도 굉장히 많고요. 또 화학물질도 굉장히 많이 쓰고 네. 또 거기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서 직원들을 건강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석사 박사를 해서 학교에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또 뭐 굉장히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하지만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많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쉬운 일을 찾아가셨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쉬운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부담을 짊어지신 결과가 됐구만요. 네, 아마 제 운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잘 정말 알겠습니다. 네, 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그 직업건강협회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직업건강협회는 직장인들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용노동부 산하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설립된 지 벌써 26년이 되었어요. 26년이요? 네, 오래됐구만. 오래되었죠. 네.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저희 협회의 회원이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지금 5천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기업체에 한 명의 보건관리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직장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보건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근로자 수만 해도 거의 500만 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직원들 건강관리를 이 보건관리자가 수행을 하고 있고 직업건강협회에서 바로 보건관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또 많은 그런 자료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또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연구 또 교육, 훈련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네네. 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돼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법입니다만은 재작년 12월인가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사태 이후 논의가 시작돼서 결국
법이 이제 개정된 겁니다. 네. 개정 법률의 그 주요 내용부터 조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부분적으로 개정이 된 것이 아니라 전부 개정이 네. 되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이렇게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 법의 주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 네네. 예.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소속 업체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본사의 원청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똑같은 작업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청업체에 있더라도 원청의 본사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한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외주화시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 또 안전보건을 사업주가 게을리하거나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굉장히 상한가를 높여서 둔 것이 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또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혀 안전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그런 분들도 안전보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처럼 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는 법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그 실제 산업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과연 법의 효과가 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법이 바뀌고 나서 이 법이 아주 김용균법으로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언론의 보도도 굉장히 많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법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법의 모든 조항이 바로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되는 것도 있고 6개월 후에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법의 그 시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장에서 이 법의 그런 이 변경된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의 적용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 감정 노동자를 비롯해 산업 현장 취업 계층의 그 산재 예방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성과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감정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많이 근무를 합니다. 서비스업 위주죠. 그렇죠. 서비스업이라는 곳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일하는 그런 서비스업에서 고객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 근로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여성을 하대하거나 또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처음부터 반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참 여성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또 여성 근로자들이 이런 사회에서 낮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사실 그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고객을 우선한 친절 교육을 대부분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 이런 거를 모르는 그런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저희가 감정노동 서포터즈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서포터즈. 네네. 서포터즈. 네, 그 서포터즈단이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가들이 저희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분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다행히도 그 회사에서 이 서포터즈단에 대해서 아주 그 컨설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실을 만든다든지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 중간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어서 서포터즈단의 활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요, 저희가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기업에서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우수 사례를 통해서 널리 알려주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바로 2018년에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그렇구만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력이 참 굉장히 많으셨구만요. 네. 교수님께서는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른다고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근로자 건강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네. 그렇죠. 예. 네. 이 건강센터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우리나라에서 50인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50인 미만? 네, 50인 네, 미만 네. 사업장을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몇 %나 되냐 하면은요.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 98%나 차지하는 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의 80%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산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재 보호에 어떤 그 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아파트용 공장 같은 곳에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근로자들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사업장 하나하나의 사업장은 작은 사업장이지만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기업 사업장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차관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을 하였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2007년에 지역산업보건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산업보건센터가 반월 시야 지역에 하나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더 많이 만들자 하는 그 제안이 되어서 지금은 전국에 21개에 이르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그런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제가 부천 지역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건강센터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 찾아와서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높으면 스트레스 측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스트레칭 체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스트레칭 체조를 할지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이 직업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도 해당이 됩니까? 네, 사무직 근로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직 근로자들은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근무하는 그런 곳에는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따로 있으니까. 네네. 그 보건관리자는 주로 제조업하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이 근무하는 그런 그 서비스업이나 비제조업에는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직 근로자분들이 또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렇게 언론계에 계신 많은 분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보건관리자가 모든 업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면은 사무직 근로자분들도 관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제도와 법이 더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직장 건강협회가 만든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 그 10가지 무슨 방법 지켜야 되는 것,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관리 수칙 하면은 네.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수칙이 있고요. 또 네. 많은 곳에서 만든 수칙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수칙들은 직장인에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수칙입니다. 근데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내용에 맞는 수칙이 필요하죠. 특히 직장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려면은 직장의 환경이 잘 조성이 되는 네, 것이 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직장인 건강 관리가 되어질 그럼요.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건강 관리 수칙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직장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다 뽑아냈어요. 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니 10가지가 굉장히 네네.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이 어떤 되었습니다. 것들입니까? 그래서 그 10가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것은 일반적인 건강관리 수칙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술 안 마시는 그런 회식 문화를 만들자. 네네. 이렇게 이제 직장인들에게 맞게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근무 중에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과로나 피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건강진단은 반드시 받도록 하고 네네. 요즘 뭐 코로나도 굉장히 유행합니다만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계단 오르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체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체조를 같이 한다. 네, 아침 예. 체조. 그러면은 또 좋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맞는 그런 그 10가지 수칙을 만들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우리 직장인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존중하는 말을 쓰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술 마시는 회식 문화를 바꾸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저 기업의 회식 분위기도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지금 저 10대 수칙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에 그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목표, 가치는 무엇이라고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네네. 문제입니다. 기업에서는 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떠한 복지가 이루어져도 안전과 생명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안전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기업의 생산성에 밀려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근로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건강하고 생명을 잘 지켜서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우리나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직장인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난해는 산업안전보건발전의 기원 공로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죠. 네. 그 옥조 근정 훈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가 많은 활동을 한 덕분에 그렇게 큰 훈장도 받게 되었고 상을 받게 되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의 그런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 또 사고를 예방하는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하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자를 보호하고 또 우리 그 신체적, 정신적 이런 건강이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에 보건관리자가 배치가 된다면 그 보건관리자들이 근로자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보건관리자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관리자가 모든 업종에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정책이 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또 건강한 근로자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져서 아주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건관리자들이 더 많은 사업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TV를 계신 우리 그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강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두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장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져서 정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만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작업 능률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 가정의 웃음과 행복을 지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귀중한 인명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이신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